안녕하세요. 오늘은 네트워크층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네트워크층에서는 앨리스가 밥한테 뭔가 메시지를 보낼 때 네트워크층에서 그 네트워크 라우터가 그 경로를 설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일단 캡슐화를 해가지고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역캡슐화 해가지고 네트워크층에서 일단 또 다른 네트워크층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역캡슐화를 해서 또 그에 맞는 그런 캡슐화를 하죠. 그 링크 주소나 이런 거를 캡슐화 해가지고 또 보내고 이렇게 역캡슐화해서 보내가지고 밥까지 전송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네, 패키타는 이렇게 운반을 할 때 뭔가 그 용량을 라우터가 그 각 노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을 넘쳐요. 그러면 분할로 해야 되고 일부가 변경될 수 있고 그거는 또 그 19장에서 할 거고요. 라우팅과 포워딩. 라우팅은 목적지를 정하는 거고 포워딩은 그 포워딩 테이블을 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경로를 또 설정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라우팅 아까 길 경로 설정해 주는 거라고 했고요. 이 포워딩은 그 경로에 맞게 길을 또 선정해 주는 걸 했는데 여기 포워딩 과정의 그림을 보면 B가 데스티네이션 주소 같은 그런 포워딩 할 값을 가져와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라우터가 그 포트 주소 같은 그런 아웃풋 인터페이스를 할당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포워딩 하는 과정의 그림이고요. 이런 네트워크층은 오류 제어는 검사합이나 ICMP로 하고요. 흐름 제어는 전송층에서 하고 혼잡 제어도 전송층에서 합니다. 보안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제 패킷 스위칭입니다. 패킷 스위칭은 패킷 스위칭은 패킷을 어디로 갈지 패킷 전달을 해줄 때 데이터그램 방식, 비연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 가상회선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상회선 방식은 연결지향 서비스죠. 그래서 데이터그램 방식의 그런 비연결 서비스 그림을 보면 이렇게 메시지가 1, 2, 3, 4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각각 서로 다른 경로로, 서로 다른 순서로, 서로 다른 속도로 이렇게 목적지에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연결 서비스 전송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지랑 근원지 주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포워딩 테이블로 목적지 주소를 확인하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인터페이스 주소를 또 할당을 해주는 거죠. 이제 가상회선 방식입니다. 얘는 연결지향 서비스인데요. 먼저 얘는 서로 다른 경로로 가지 않고 경로를 설정해서 서로 같은 경로로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가상회선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라우터 내 포워딩 과정을 보면 이게 우리가 그 데이터 링크층에서 했듯이 노드 대 노드잖아요. 데이터 링크층은. 그래서 레이블 주소가 다 각각 달랐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포워딩 테이블을 보면 포트 1로 들어왔는데 이게 L1 목적지 주소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게 L1으로 들어왔고 이 L1에 있는 것이 포트 2에 레이블 2로 가야 된다. 이거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모르겠죠. 이거는 설정 단계랑 뭐 확인 응답 단계로 이런 포워딩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연결지향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을 볼게요. 일단 설정 단계. 설정 단계는 먼저 요청을 합니다. 설정을 요청하고 그리고 확인 응답 패킷을 보냄으로써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그림 18.7을 보면 네트워크가 연결 설정하고 싶다고 B하고 연결 설정하고 싶다고
요청 패킷을 보내요. 그러면 이 R1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가는 길이 있으니까 포트 3으로 가는 길이 있으니까 그 R1이 이제 주변을 탐색하다가 R3가 그 다음 경로 이게 포트 1으로 들어오고 이 레이블이 14입니다. 그쵸? 레이블이 14고 이게 포트 3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R1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R1에서 포트 3으로 갔더니 R3가 있어요. 그래서 R3에서 입력되는 그런 레이블은 66이에요. 그리고 R3는 그 포트 3을 거쳐야 되는 거를 또 알고 있어요. 그 목적지 B로 가려면. 그래서 포트 3으로 갔더니 R4가 있어요. 이 R4 이때는 레이블 22를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R4는 1번 포트에서 레이블 22가 들어왔고 4번 포트로 나가야지만 B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블 77을 통해서 B를 갑니다. 네, 이렇게 B를 갔으면 여기서는 3개의 열만 채워지는 거예요. 3개의 열만 채워지고 이제 확인 응답을 해야겠죠. 나 연결 설정 가능해. 그렇게 보내야겠죠. 그래서 B가 R4한테 보내는데 이게 77로 들어왔으니까 77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얘한테는 입력 레이블이지만 R4에게는 뭐겠어요? 출력 레이블이겠죠. 그래서 출력 레이블 그 칸을 채웁니다. R4는 R3한테 응답도 그걸 전해주겠죠. 이때 레이블 22 얘한테 입력했으니까 입력한 레이블로 보내지만 얘한테는 뭐예요? 출력 레이블이겠죠. R3는 이제 R1에게 전송하지만 이게 66으로 왔기 때문에 66으로 보내지만 얘한테는 입력 레이블인데 얘한테는 66이 출력 레이블이겠죠. 그래서 출력 레이블에도 채워가지고 이 포워딩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앞에 18.6에서 어떻게 이런 포워딩 테이블이 만들어졌길래 이렇게 바로 레이블을 할당해 줄 수 있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할당을 해줍니다. 이제 연결이 설정됐으니까 데이터를 보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로로 데이터를 보내고 이제 A가 다 보냈어요. 그러면 연결을 해지하고 싶다고 A가 B한테 보내고 이 과정에서 이 포워딩 테이블에 이런 항목들이 삭제가 됩니다. 네, 네트워크 성능은 지연 처리랑 패킷 손실률로 측정이 가능한데 먼저 지연은 전송 지연, 전파 지연, 처리 지연, 큐잉 지연, 전체 지연이 있어요. 이 전송 지연은 데이터를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보내는 데이터 양 그리고 1초에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매체인지 대역폭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전송 시간이 나오겠죠? 그리고 전파 시간은 이게 1비트가 목적지까지 전송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그러면 뭐 진공 상태이거나 공기 상태이거나 이런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이 거리를 전파의 속도만큼 나누면 전파 지연이 나옵니다. 처리 지연은 라우터나 각 목적지 호스트에서 뭐 오류를 탐지하거나 헤더를 제거하거나 이런 과정이에요. 큐잉 지연은 이게 그 라우터마다 입력큐랑 출력큐가 있어요. 그래서 뭐 큐가 꽉 차 있거나 뭐 그런 경우엔 기다리거나 대기하거나 막 이래야겠죠. 뭐 꽉 차 있진 않아도 뭔가 앞에 있으면 대기해야겠죠. 이런 큐잉 지연이 있습니다. 전체 지연 이건 다 더한 거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라우터가 N개 있으면 링크가 몇 개 만들어지겠어요? N+1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전송, 전파, 처리 지연은 N+1개. 왜냐면 전송, 전파는 N+1인 건 이해가죠. 근데 처리 지연은 Q가 처리하는 시간 더하기 목적지가 처리하는 시간까지 해가지고 N+1이 되고요. Q 내부 지연은 Q가 지금 라우터의 개수만큼 있기 때문에 N을 곱해줍니다. 처리량은 실제 처리량이죠. 그래서 초당 한 지점을 지나는 비트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 18.7을 보면 링크 1, 2, 3가 각각 200, 100, 150kbps의 그런
처리량을 갖고 있어요. 근데 200으로 보냈어도 얘는 100밖에 처리 못하고 150을 처리할 수 있어도 얘는 100밖에 안 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처리량, 평균 처리량은 100kbps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 구현을 해보면 인터넷 백본이 엄청나게 큰 그런 처리량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뭐 사용하는 그 연결선이 전화선이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처리량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결선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처리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링크를 공유한다. 그러면 그 공유하는 장치만큼 나눠야 돼요. 그래서 600kbps를 3개의 장치가 나눠 쓴다. 그럼 2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패킷 손실은 큐가 가득 찼어요. 그러면 버퍼가 가득 찼어요. 그러면 패킷을 폐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패킷이 손실을 냅니다. 혼잡 제어는 부하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만큼의 부하를 넘기 직전까지는 얘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처리할 그런 개수가 많을수록 지연이 크다. 그리고 처리량은 내가 최대 용량의 부하를 넘기 직전까지는 처리량이 계속 올라가다가 그 용량을 지나면 처리량이 훅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게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얘가 부하를 넘으니까 패키지 손실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존송을 하기 때문에 재존송하면 오히려 또 부하가 줄지 않겠죠. 네. 그리고 혼잡 제어는 제루프 혼잡 제어 그리고 페루프 혼잡 제어가 있습니다. 게루프 혼잡 제어는 근원지나 목적지에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재존송 정책이나 윈도우 정책, 고백인이랑 선택적 반복 정책, 그리고 확인응답 정책. 왜냐면 걔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응답 받아야지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폐기, 그냥 자기 혼자 뭐 덜 민감한 애를 버리거나 뭐 수락 정책, 혼잡이 예상되면 뭐 거부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요. 페루프 혼잡 제어는 혼잡이 발생한 다음에 혼잡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갑 방법, 초크 패킷이 있는데 여갑 방법은 바로 전 단계의 라우터한테 보내는 거예요. 여기 부하가 발생했어. 좀 조금만 보내. 그리고 그 전달받은 바로 전 단계는 또 그 바로 전 단계한테 계속 보내고 이렇게 약간 메아리처럼 전달이 되는 거죠. 초크 패킷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메시지 보내는 거죠. 그 근원지한테 나 혼잡 발생했어. 그만 조금 조금 보내. 약간 이렇게 바로 보내는 겁니다. 묵시적 신호는 확인응답이 안 오면 뭔가 문제가 발생했나봐. 나 좀 적게 보내야겠다 하고 근원지 노드가 아는 거고요. 명시적 신호 방식은 근원지나 목적지한테 혼자 발생했다고 그냥 바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IP 버전 4의 주소입니다. IP 버전 4 주소는 주소 공간이 일단 주소 공간이라는 것은 사용 가능한 전체 주소의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표기법으로는 이진법, 시진법, 16진법 표기법이 있어요. 그리고 계층적 주소. 계층적 주소는 접두사랑 접미사를 알면 되는데 이 접두사는 네트워크의 개수고 얘 서픽스? 이 접미사는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노드 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의 길이가 이 두 개 합쳐 32비트인데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지면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노드 수는 줄어들고 이런 접미사의 크기가 커지면 접두사의 길이가 작아지고 막 이런 거겠죠? 네, 클래스 기반 주소 지정. 우리가 접두사를 고정시키거나 가변으로 하는데 요즘엔 가변으로 하죠. 이 고정으로 하는 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클래스 기반 주소 지정은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0비트, 10비트 뭐 이렇게 구분을 해줬죠. 이것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접두사를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A는 이렇게
8비트의 네트워크 주소 그리고 24비트의 노드 주소 그 전미사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수의 그런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회사는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낭비가 되겠죠. 근데 또 이 A 클래스는 욕심쟁이기 때문에 다른 애한테 할당해주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없어졌어요, 거의. 이것은 주소 고갈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왜냐면 다른 애는 필요한데 안 쓰는 애가 계속 갖고 있으니까 주소 고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안으로는 서브네팅과 슈퍼네팅이 있어요. 서브네팅은 주소 고갈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소를 나누는 거고, 서브네팅은 그 자그마한 주소들을 묶어서 큰 주소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브네팅은 이런 A 클래스를 그 주소를 나눠 쓸 수 있게끔, 슈퍼네팅은 이런 C처럼 전미사가 작은 애들을 묶어가지고 더 큰 주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의 문제로 우리가 클래스 없는 주소 지정을 만들었죠. 이런 클래스 없는 주소 지정, 이 클래스 기반의 주소 지정은 클래스 없는 주소 지정의 그런 특별한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8비트의 클래스 없는 주소 지정이다. 그럼 A랑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가 없는 주소 지정은 주소 공간을 가변 길이 블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접두사 길이는 슬래시로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A 클래스, B 클래스다 그러면 접두사 바로 할 수 있는데 알 수 없으니까 시도 표기법으로 우리는 슬래시 표기법으로 어디까지가 접두사다, 접두사 길이다 이렇게 앞부터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주소에 정보를 어떤 주소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 주소가 소속된 블록에 대한 주소수, 그리고 첫 번째 주소수, 그리고 마지막 주소까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단 블록 내 주소수는 그 접두사 전미사, 그래서 이 접두사 32비트에서 n비트, 이 n비트를 뺀 거에 2의 승만큼 이렇게 블록 내 주소가 있겠죠. 그리고 첫 번째 주소는 이 접두사는 다 1로 만들고 이 전미사는 다 0으로 만든 다음에 마스크를 하면 end를 하면 네트워크 그 첫 번째 주소가 나오고 그것을 네트워크 주소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주소는 이 뒤에 이거를 다 1로 만든 다음에 아니다. 이 접두사를 0으로 만들고 그 뒤에 걸 다 1로 만든 다음에 all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브로드캐스트라고 해요. 브로드캐스트 주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럼 호스트 주소는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네트워크 주소랑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뺀 가운데들의 숫자들, 그것이 바로 호스트 주소겠죠? 네, 주소 마스크. 주소 마스크는 첫 번째 주소랑 마지막 주소를 찾는 또 다른 방법인데요. 아까 제가 말한 방법이에요. 블록 내 주소수는 그 여기 마스크 주소에다가 낫을 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접두사는 0이고 뒤에는 다 1이겠죠. 거기다 1을 더하면 바로 블록 내 주소 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블록 내 첫 번째 주소는 그 아까 말했듯이 접두사를 다 1로 만들고 그 뒤에는 다 0으로 만든 다음에 마스크 엔드 연산 취해주면 되겠죠. 그 어떤 주소든, 그 블록에 있는 어떤 주소든. 그리고 마지막 주소는 그 접두사는 다 0으로 만들고 그 뒤엔 다 1로 만든 다음에 5를 취해주면 바로 마지막 주소가 나옵니다. 네.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네트워크 주소는 패킷을 목적지로 라우팅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주소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주소에다가 이 각각 그 네트워크 주소들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 주소 포워딩 테이블에 네트워크 주소들이 있는데 각각의 그런 슬래시 표기법에 접두사가 몇인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접두사에다가 아까 블록 내 첫 번째 주소 구하는 그런 공식을 해가지고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네트워크 주소가 나오겠죠. 그럼 그 네트워크 주소랑 일치하는 걸 찾아가지고 그 네트워크로 그 주소, 목적지 주소를 가진 애를 보내주는 거예요. 네. 블록 할당. 블록 할당은 요청된 주소수는 2의 n제곱승, n은 2의 제곱승이었겠죠. 왜냐면 이게
요청된 주소수를 구하는 것은 그 32비트에서 로그 2에 그 주소수를 뺀 것이 바로 우리가 접두사를 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32비트에서 접두사를 뺀 게 전미사잖아요. 그래서 이 전미사를 2의 제곱승한 게 바로 주소수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블록 내 주소 공간은 연속적인 주소 공간이 있어야지 할당이 되겠죠? 네. 그리고 서브네팅은 아까 전에 주소 고갈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얘는 주소 공간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계층을 만드는 거예요. 서브넷을 만드는 거. 아까 말한 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소수는 2의 제곱승이어야 되고 접두사 길이는 아까 전에 32에서 로그 2의 n 뺀 거라고 했죠. 그리고 네트워크 첫 번째 주소는 서브 네트워크의 주소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소 집단입니다. 이거는 슈퍼네팅이죠. 이것은 작은 주소를 묶어가지고 큰 주소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 18.24를 보면요. 어떤 주소가 4개의 작은 기관한테 할당이 됐어요. 근데 이 밖에 인터넷은 여기 주소 공간에 속하면 이쪽으로 보내는 거고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세부적인 주소는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크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대표 주소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속하면 여기로 보내줘서 또 여기서 세부 주소로 나눠줘서 목적지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수 주소는 디스토스트 주소. 얘는 내 주소를 나도 몰라요. 그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브로드캐스트 주소. 제한된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모든 네트워크의 모든 라우터한테 네트워크의 모든 라우터나 호스트한테 보낼 때, 그리고 루프백 주소는 자기 자신의 뭐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할 때, 그리고 사설 주소는 네 이거 2000 몇 년도지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막 이거 사설 주소에 그 슬래시 시더 몇 개인지 막 그거 외우는 그런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4가지 주소가 있다. 멀티캐스트 주소는 1대 다 통신할 때 사용하는 그런 거죠. 네. 동적 호스트 구성. 우리가 주소를 할당을 받을 때 그냥 기간 안에서 자동으로 주소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주소 고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DHCP예요. 그래서 DHCP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 어떤 클라이언트가 자기 IP 주소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DHCP 디스커버를 보냅니다. 그래서 DHCP 디스커버를 보내가지고 여기에는 트랜잭션 아이디로 해가지고 트랜잭션 아이디를 할당을 해주는데 얘는 서로 다른 그런 요청을 구분해주기 위한 그런 수를 할당해준 거고요. 잘 알려진 포트인 소스 포트 68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포트 잘 알려진 거 67을 할당을 합니다. 왜냐면 왜 잘 알려진 거를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뭐 잘 알려지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56,017을 해요. 근데 이 잘 알려지지도 않고 뭐 그런 주소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중복되거나 말거나 이런 것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주소를 보내달라고 보내면 그 서버는 그러면 자기한테 요청 받았으니까 그 포트 번호한테 응답을 보내겠죠. 근데 얘는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클라이언트는 자기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려진 포트 주소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 소스 어드레스 주소는 디스호스트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브로드캐스트 이 나한테 IP 주소 할당해줄 수 있는 애 아무거나 받아라 이렇게 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버가 나 받았는데 나 뭔가 좋은 거 줄 수 있겠는걸? 그러면 DHCP 오퍼 이런 IP 주소 어때? 이거 너의 IP 주소고 나는 내 서버 주소는 얘인데 네 IP 주소 이거 어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리스트 타임, 얘가 존재할 수 있는 시간까지 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your address, 서버 어드레스, 그리고 소스 포트랑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지금 바뀌었죠. 왜냐면 여기 목적지랑 발신지였는데 얘는 이제 목적지가 이제 발신지로 바뀌겠죠.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얘는 클라이언트는 여러 서버한테 제안을 받아요. 이거 어때? 이거 어때? 그러면 얘가 난 이게 좋겠는걸? 이러고 이제 제일 괜찮은 거한테 응답을 보내는 거죠. DH request. 만약에 너 아직도 그거 제안한 거 유효하면 너 거 쓸게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your address로 보내준 거를 클라이언트 어드레스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이 서버 어드레스는 얘 거 쓰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발신지 목적지 포트 번호 바뀝니다. 그리고 그런 소스 어드레스도 얘 거 받아들이고,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여기서 제가 설명 안 했나요? 이 DHCP 오퍼도 브로드캐스트하고 이 DHCP 리퀘스트도 브로드캐스트 합니다. 왜냐면 DHCP 오퍼도 브로드캐스트 하는 이유는 서버가 나 이거 얘한테 지금 제안하는데 더 괜찮은 애 있으면 보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도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는 나 이제 얘 거 쓸 거고 너네 거 안 쓸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버가 얘가 나 그러면 이제 써도 돼? 이렇게 하면 그래 아직 뭐 동시에 나한테 뭐 요청 내가 동시에 뭐 제안한 애도 없고 먼저 쓴다는 애도 없고 그냥 너 써? 이렇게 DHCP ACK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할 거 다 채워줬죠. 그리고 이제 얘 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애들도 오케이 너 거 해 이렇게 뭐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이제 네트워크 주소 변환입니다. 이거 기출에 나왔었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주소 변환, 네트워크 주소 변환은 사설 주소랑 법명 주소 매핑을 제공하는 그런 가상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25개 주소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외부랑 통신하는 애들은 5군밖에 안 되고 우리끼리 막 통신하는 애들은 20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 25개까지 외부 주소가 필요 없잖아요. 뭐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고 여기 그림은 그런 것이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뭐 25개가 필요해도 실질적으로 외부 통신에 필요한 주소는 뭐 5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는 그 18.29는 네트워크 주소 변환의 그림이죠. 그래서 사설 주소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사설 주소를 사용하는 거, 그 인터넷 그 외부 주소는 200.24.5.8이고 이 사설 주소는 172.18.3.30이에요. 그래서 이 인터넷 밖에 있는 그런 다른 뭐 서버 이런 것들은 이 외부 주소만 볼 수 있고 이 사설 주소는 자기들끼리 만 압니다. 네.
그래서 얘네가 뭐 외부랑 통신을 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랑 뭐 자기 게임 뭐 자기 컴퓨터랑 뭐 데이터를 뭐 요청해서 뭐 받고 싶다. 그러면 외부 주소를 바꿔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소를 변환할 때는 이렇게 외부 주소로 바꿔 나가고, 이 요청이 처리돼가지고 들어올 때는 이 목적지 주소가 다시 외부 주소가 다시 사설 주소로 바뀌는 모습이 그림 18.30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변환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여기 18.31 그림에 변환 테이블이 있죠. 이렇게 프라이빗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설 네트워크가 나 뭔가 네이버랑 통신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변환 테이블에 그 사설 주소랑 목적지 주소가 적힙니다. 목적지 주소, 그러니까 172.18.3.1인데 나는 외부에 25.8.2.10이랑 통신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변환 테이블에 그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내고 이제 뭐 25.8.2.10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응답으로 데이터를 보내주겠죠. 그러면 데이터를 받으면 이 변환 테이블이 25.8.2.10에서 보낸 그런 패킷을 받고 나는 25.8.2.10인데 목적지는 200.24.8.5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을 안 했는데 이 소스 주소가 172.18.3.1인 사설 주소를 사용하다가 외부 주소인 200.24.5.8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해서 다시 보내주면 이때 이제 변환 테이블을 보는 거죠. 25.8.2.10이 누구랑 통신했지? 이렇게 보면 사설 주소 172.18.3.1이랑 통신했구나를 이 변환 테이블로 알고 이 외부 주소였던 데스티네이션 주소를 사설 주소로 다시 바꿔주는 그런 모습을 이 변환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주소 IP 주소 풀 사용은 우리가 오늘 숨이 차네요. 그 ABCD라는 그런 뭐 컴퓨터 사용자가 있었어요. 이것은 사설 네트워크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게 사설 네트워크에 연결된 호스트들이죠. 이거는 네이버랑 통신을 하고 싶어요. 네이버랑 통신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통신을 하려면 외부 주소는 일단 우리가 배운 거는 하나잖아요. 그럼 이 하나 가지고 만약에 뭐 보냈어요. 그러면 얘가 응답 데이터를 보내면 이 주소가 A 건지 B 건지 C 건지 D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외부 주소를 주소 풀로 해가지고 기니 DD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A는 기억으로 해가지고 네이버랑 통신을 하고 이렇게 각각 통신을 하죠. 그러면 이 네이버가 기억에서 들어온 주소는 변환 테이블로 통해가지고 A로 다시 전송이 되고 이렇게 다시 각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IP 주소와 포트 주소 사용. 네. 그래서 여기 일단 그 주소 풀 사용의 문제는 외부 호스트랑 4개의 사설 네트워크 호스트가 같은 외부 호스트랑 동시에 통신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 해결? 뭐 결론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IP 주소랑 포트 주소를 다 같이 사용해가지고 이게 어디서 들어왔는지의 모호성을 없애는 거예요. 보도록 할게요. 이 private address, private port, 뭐 외부 주소, 외부 포트, 그리고 어떤 전송중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까지 해가지고 사설 주소 172.18.3.1이 사설 1400
해가지고 이런 목적지 주소, 이 외부 주소, 이 목적지로 갔죠. 그리고 TCP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 목적지가 이 172.18.3.1인지 172.18.3.2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이 포트 주소까지 합쳐가지고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응답을 보낼 수 있다. 네. 이제 IP 패킷 포워딩입니다. 얘는 목적지 주소에 기반을 둔 포워딩과 레이블 기반 포워딩이 있어요. 목적지 주소를 기반을 둔 포워딩은 비연결형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 그리고 레이블 기반 포워딩은 연결지향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목적지 주소에 기반을 둔 포워딩의 그림을 보면 패키지 들어옵니다. 그럼 목적지 주소를 확인해요. 그러면 이 목적지 주소를 확인하고 그 포워딩 테이블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포워딩 테이블을 확인한 다음에 이 슬래시 뒤에 그 마스크 주소로 네트워크 주소를 찾아내가지고 나가야 하는 인터페이스 주소를 찾은 다음에 그 목적지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여기 그림을 보면 180.70.65.200/200/26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맞는 주소를 찾기 위해서 뒤에 있는 라우팅 그 R1의 포워딩 테이블을 참조합니다. 근데 얘는 그 해보면 맞는 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폴트 값 rest of internet 기본 그 맨 마지막 행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빠지는 건데 일단 포워딩을 하기 위해서는 행 단위로 검색을 하고 접두사를 이 뒤에 슬래시 뒤에 있는 접두사를 통해 가지고 그 앞에 거는 마스크랑 엔드 해가지고 네트워크 주소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일치하면 또 검색 계속 하는데 아니면 또 밑에 있는 거 검색하고 또 검색하다가 결론적으로 맞는 게 없어요. 맨 마지막까지 왔어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여기에는 없구나 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여기 18.2에는 R1의 포워딩 테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을 그 접두사 비트를 사용한 라우터 R1의 포워딩 테이블로 나타낸다. 그러면 얘는 26개니까 앞에 26비트 나타내고 막 이렇게 한 거죠. 네, 주소 집단화는 앞에서 조금 다뤘었는데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이 R2가 인터페이스 M0로 가야 되는지 M1으로 가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R1에 있는 전체 이 조직의 세부적인 주소는 알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여기 조직이 속하기만 하면 M0로 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조직의 주소만 알면 되기 때문에 얘네 이 4개 주소를 합칩니다. 합치면 그 접두사 주소를 2개 줄이면 되겠죠. 왜냐면 24비트가 고정이고 그 뒤에는 어쩌고저쩌고 해도 여기의 주소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라우팅 포워딩 모듈 작업을 할 때 맨 위에부터 탐색을 한다 했잖아요. 이때 포워딩 테이블을 잘못 만들면 오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맨 위에 그 접두사가 가장 짧은 그런 주소를 놨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거기 들어가요. 그러면 다른 그런 조직으로 가야 되는 애가 한쪽으로 쏠리니까 문제가 정확하지도 않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접두사가 가장
긴 것부터, 그러니까 범위가 좁은 거, 그런 것을 맨 위에 둡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림 18.35에 나온 그림은 그 조직 4랑 조직 1, 2, 3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R2에서 조직 4로 갈 건지 아니면 조직 1, 2, 3에 붙어 있는 그 R1으로 갈 건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이 조직 3개를 묶으면 아까 전에 그 슬래시가 2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40점, 24점, 7.0 슬래시 24. 그리고 이 M1으로 가는 거는 140점, 24점, 7점, 190점, 26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맨 위로 올려요. 왜냐면 접두가 제일 기니까. 만약에 이 140점, 24점, 7.0 슬래시 24를 위로 올린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서 140점, 24점, 7점, 192라는 주소가 와도 그 앞에 24는 38에 24니까 앞에는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직 4로 가야 되는데 이 조직 3으로 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긴 거부터 위로 놔야 된다. 계층적 라우팅은 슈퍼네팅 한 거죠. 더 큰 애로 만든 거고, 레이블 기반 포워딩은 연결지향 프로토콜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포워딩 테이블을 할 때는 안에 테이블의 내용을 참조했잖아요. 이제는 그 스위칭 테이블을 사용해가지고 이 레이블 인덱스를 사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처럼요. 그래서 1004를 그냥 4를 가지고 인덱스 4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스위칭 테이블에서 이번 포트로 가고 다음 레이블은 12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